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남자친구의 거짓말, 쌍화탕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직장 동료의 아슬아슬 수위 높은 발언, 양육권 포기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무엇인가요?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우리는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막상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참 사람마다 좋은 변호사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좋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나한테 제일 좋은 변호사는 내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해줄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력이 엄청 많은 분을 찾을 수도 있고 한데요. 결국에는 이 본질적으로는 내 사건을 가장 내 일처럼 잘 맡아줄 사람이 가장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수임료가 높으면 좀 유능한 변호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법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텐데 실제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비용을 비싸게 내고 네. 이제 비싼 선임료를 내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리 없을 텐데요. 이 말은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이런 비싼 돈을 내면 그만한 값을 하겠지라는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막상 비싼 선임료를 냈는데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승소율이 높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변호사들의 글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승소를 잘하면 좋죠. 저희는 네. 승패가 있으니까 네. 이제 자주 이기는 변호사면 좋겠죠. 근데 어떤 변호사든 100% 이길 수만은 없고 네. 이제 100% 이기는 사건만 맡을 수만은 또 없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송무 변호사들한테 이제 뭐 MC님도 승소율 얼마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네.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뭐 잘 이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몇 점 몇 프로의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라고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변호사분들은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좀 있기 마련인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변호사 관련해서 이제 대한변협 인증 전문 분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변협에서 인증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인증을 받은 변호사들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대한변호사 인증을 받은 전문 변호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뭐 특별한 좀 뭐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관련한 수업을 좀 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네.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이제 14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내에 사건 수임 건수가 일정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건,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20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 분야마다 이 수임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좀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울까지 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에 있으면 뭔가 다 아름아름 서로 알고 있어서 아예 모르는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잘 처리해 줄 것 같다든지 네. 아니면 또 지방에 있으니까 더 잘 알아서 더 잘해 줄 것 같다든지 이런 각각의 이유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멀리 떨어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재판에 출석을 본인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임된 변호사가. 네. 사실은 법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길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데 출석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님을 이제 멀리에서 선임을 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님이랑 뭐 나는 상담도 자주 하고 싶고 변호사님이랑 얼굴 보면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님이 또 내 일을 잘 가까우니까 법원까지 가까우니까 더 잘해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쪽을 더 이제 좀 네. 추구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네. 것 같네요.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라든지 또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좀 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좀 접근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그 사전에 내가 이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그 변호사를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 SNS를 만약에 변호사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네.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막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뼈 때리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너무 불안한데 조금 네. 나를 다독여주면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성향의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근데 나는 내가 좀 유유부단하고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일희일비하니까 변호사님이 딱 이렇게 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뭐 하는 성향이 좋다 뭐 이런 변호사의 성향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제 변호사랑 이제 직접 또 대면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한다면 그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파악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많이 뭐 이런 사건을 많이 해보신 것 같다 확실히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무실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신뢰감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시고 선임하실
하실 때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 선임을 사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제 막상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아니면은 뭐 이 부분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뭔가 확신하는 변호사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승패를 네, 자신한다든지. 사실은 소송이라는 것이 장기간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뭐 이건 무조건 이겨요, 이거는 무조건 무죄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99.9%는 무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뭐 그거 한 장만 있으면, 차용증 한 장만 있으면 우린 100%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증거 하나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저희도. 네, 소송하는데. 네. 정말 실무적인 그 경험이 지금 느껴졌어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변호사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수임료를 받기 전과 후가 좀 차이가 나는 이른바 좀 먹튀 변호사들의 그 불성실한 변호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제 알려드린 그 법률적 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40대 여자인데요. 네. 네, 제가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한 명 소개받았는데, 네. 그 남자도 이혼 경력이 있고, 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이제 부인이 키우고 있다, 전 부인이. 네.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가 동거를 3, 4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크해봤는데, 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기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확인을 할 태도 없이 그 남자친구는 수감이 됐고, 그 여동생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서류를 챙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이제 조금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더니, 여동생에 의하면은 그 남자친구가 원래 이혼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니고 별거 중이고, 네. 애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상간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순간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셨겠습니다. 남자가 직업이 부동산 컨설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도 저한테 집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막 보여주면서 수익 이거는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다, 막 대출 받아서 막 해보겠냐, 경매해보겠냐, 막 이런 제안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막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저희가 결혼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을 전제하에 연애를 했던 거라 동거도 했던 건데, 네. 아,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뭐 어떤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정신적 그런 네.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뭐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네. 저도 이 남자를 상대로 어떤 음,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소송을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난 그 남자분이 이제 지금 네. 사기죄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신 상황이고, 이제 네. 관련해서 지금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좀 정신적인 충격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이 남자분을 소개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네. 이게 앱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입비를 내고 이제 가서 이제 서류 같은 것들도 제출하고 이런 결혼 정보 회사일까요? 아, 네, 그 사무실이 있는 그 평범한 그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고요. 네. 네, 가입비나 회원비도 제가 다 지불을 하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홍보할 때도 그 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회원을 어떻게 관리한다라든지 뭐 우리 상담자분한테도 서류 준비해 주실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 와라 뭐 이런 안내를 다 받으셨었겠네요. 이 가입하실 네, 때. 맞아요. 가입 전에 다 그런 거 얘기 듣고 가입 후에도 어느 정도 안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남자분이 이런 전과가 있고 결혼을 네. 했고 이런 얘기는 전혀 이 결혼정보 회사에 통해서도 들으신 바가 없는 거죠. 이혼하신 걸로 알고. 네, 이혼했고 아이가 한 명이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지금 피고를 양쪽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분, 우리를 속인 당사자죠. 네. 지금 사기범으로 체포되신 이 남자분한테도 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결혼정보회사한테도 네. 이제 회원의 신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라고 네. 이제 민사소송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것도 따로 하면은 또 피고 여기도 따로 하면 별건 두 개가 돼서 오히려 더 힘드시니까 이게 네. 사실관계는 결국엔 같으니까 하나의 소송을 해서 피고 1, 피고 2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두 양측에다가 네.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상담자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알았다면 내가 이런 성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남자분이랑 동거를 하거나 관계를 이어나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성적 자기 권리 결정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고 이런 사례는 지금 위자료 인정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혼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혼 전문인 결혼정보회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남자분은 애초에 이제 자기는 이혼을 했다라고 속이고 우리한테 여기 가입해가지고 우리를 소개를 받은 게 확실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분이 뭐 여기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증빙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나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라고, 예, 그러니까 이혼을 안 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이혼한 걸로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증빙 마련은 아까 우리 상담자님이 잠깐 직접 말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상간녀로 지금 소송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아직은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네. 아직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이게 불법행위가 3년 안에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아내는 이제 상간녀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네.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결혼한지 알지 못했다. 이 결혼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는 증빙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도 이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우리 잘못은 아니다. 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 관련된 그러니까 막 간혹 그러신 경우들도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결혼정보회사 이거 보기도 싫으니까 다 자료 없애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상간소송 들어오면은 난감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매니저한테 연락 왔던 거, 커플 매니저한테 연락 왔던 것들, 뭐 소개 받으셨던 시점, 시점이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잡혀감으로써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는 점도 증빙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때 여동생이 서류 같은 것들을 찾아러 오고 이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정황을 다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확실히 지금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이구나 라고 알아서 나는 더 이상 이때부터는 이 남자랑 연을 이어가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남자분이 내가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설명할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하니까 만나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다시 상간이 시작됐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해요. 상대방 배우자가. 예.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시는 게 낫고, 예. 법적으로 조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좀 도대체 뭐라고, 예. 네, 뭐라고 하는지 답답하니까 좀 드러나 보자라고 네.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때 만난 사진이나 뭐 연락한 카톡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증거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정보회사에서요. 네, 자기네도 뭐 속았다, 이 남자한테. 네, 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실제로 이제 판례에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을 전과가 없었다고 소개를 한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남녀에게 맞선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하는 종사자는 회원들이 이 관련한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니까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나 서류를 추가 제출받는다든지 주된 신상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고 이 소송이 들어가면 정말로 진짜 원본을 냈는데 원본으로 누가 봐도 보이는데 이 남자분이 속이신 건지 아니면 서류가 좀 미비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봤을 때 원본으로 안 보이는데 이거를 원본이라고 받으셨다고요? 라고 할 건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의 의무가 결혼정보회사에도 있다고 하니까 네. 결혼정보회사는
지금은 당연히 우리 피해자분께 그렇게 얘기하겠죠. 본인들은 다 할 도리를 했다. 그쪽이 속인 거다라고 하겠죠. 네. 네, 그러려면 이제 제출된 서류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지금은 형사로 할 부분은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네. 네. 지금 만약에 결혼을 또 뭐 결혼식을 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뭐 이런 오간게 있다든지 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남친 집으로 들어가신 거고, 집으로 들어간 부분도 여자친구분 네. 집이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산상의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기 결혼이라는 게 미디어에선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기 결혼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 보니까 사기죄의 요건에는 조금 해당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혼인빈자 이런 게 전혀 혼인빙자 간음죄는 지금 이제 헌법위원으로 판정이 나서 네, 네. 더 이상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법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자료 청구하면은 금액 같은 거는 제가 정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속가를 정해서 청구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0에서 2,000 사이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혼정보회사 판례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위자료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근데 3,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판결문에 이유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이 사람 잘못이다라는 이유까지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3,000만 원을 조금 넘겨서 보통 저희가 뭐 3,000만 1,000원 뭐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단독 재판부에 접수를 해서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피고 1, 피고 2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증거 같은 것도 저는 뭐 각 양측을 따로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준비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의 재판부에 내시는 거라 가지고요. 그러면은 양측에 다 송달될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증거랄 게 크게 없거든요. 결혼정보회사 가입, 가입 계약서 이런 거는 있는데 이 남자와의 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보통 이런 애정 기반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톡 자료들도 다 도움이 되고 저희가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만약에 미혼처럼 프로필을 설정해 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내역들도 낼 수 있습니다. SNS 뭐 이런 것. 네네, 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연락을 주신 점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은 다 여쭤보신 걸까요? 네. 혼란스러워서요. 네. 저희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는 그 남자분이 구치소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도 사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소장이 그럼 이제 구치소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구치소로 보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간소송이나 뭐 가사 관련된 소송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공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전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시는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상대방이 이제 수감해서 나왔을 때 자기가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이제 재개될 수는 있기는 하는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재판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리 답답해도 이렇게 직접적인 그 연락이나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네. 조언을 해주셨고, 사실 이게 연인 간에 발생하는 이런 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또 나중에 좀 뭐 용서를 구한다든지 네. 좀 뭔가 회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오늘 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며칠 전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쌍화탕을 대량 구매해 아들과 하루에 한두 개씩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계속 설사와 구토, 두드러기,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더니 내용물에서 덩어리진 이물질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와 아들은 병원 치료를 일주일 동안이나 받아야 했고요. 이에 회사 측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보내줬더니 업체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병원비로 50만 원이 넘게 지출된 상황이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제시한 합의금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 3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한다면서 마치 제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직원 말대로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치료비와 병원을 다니느라 일을 쉰 것에 대한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쌍화탕을 마셨을 뿐인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일도 못하고 이런 손해를 지금 겪었는데요. 내용물에서 이물질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50만 원 과연 좀 과도하다고 지금 3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 50만 원 정도 지금 병원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게 과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아들이라고 하셔서 사람이 네. 지금 2명인 것 같거든요. 피해를 네. 입으신 분이. 네.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병원비 지출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일을 못 하는 정황적인 뭐 이런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의사 소견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증빙이 같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은 뭐 50만 원이 그렇게 과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뭐 3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이제 치료비와 더불어서 지금 일을 못했던 휴업 손해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가 있죠. 이론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치료비와 더불어서 휴업 손해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르면은 이런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 업장은 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당연히 마트인지 이제 아니면은 이 쌍화탕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 신고를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말했을 때는 마트에서 이거를 잘못 관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맞다면 이 마트는 이 관리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지도 받으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업체랑 그 마트랑 서로 이렇게 좀 책임을 서로에게 좀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회사 측으로부터 적절한 좀 뭐 보상을 받게 되면 마트에는 이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든 마트든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져서 이 부분을 배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제품 포장지에 이게 뭐 섭취할 경우에는 뭐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재돼 있으면 법적으로 이걸 또 문제 삼는데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소주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소주를 잘못 보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가게의 책임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업체는 공장을 다 확인해 봤는데 자기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게 이렇게 잠그는 장치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아마 유통상의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쌍화탕 만드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 공장이나 이제 가동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은 유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마트에서도 만약에 보관을 제대로 했었다면 이 관련해서 제대로 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온 다음에 집에서 보관할 때 만약에 거기서 뭐 뜨거운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뜨거운 곳에 보관을 했다든지 뭐 이런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내가 과연 알려준 그 방법대로 보관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음식물 섭취 중에 사실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기도 하고 이런 관련 이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1399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1372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매부터 구매 후까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는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 이제 신고 내용은 사업자, 그러니까 뭐 쌍화탕이면 그 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이관이 돼서 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물의 종류, 이물의 상태, 이물 발견 사실과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부분은 있는지, 증거 제품의 보관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원인 조사를 거쳐서 원인을 밝힌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식약처 신고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유부남 직원이 있는데요. 결혼 전부터 저에게 하는 말의 수위가 아슬아슬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을 신경 써서 하고 간 날에는 XSC는 피부가 하얘서 좋다, 목덜미도 하얗다라는 말을 했고요. 점심시간 후 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여름이라 제모 관련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들은 종아리 제모도 한다며? 라더니 치마 입은 제 다리를 힐끔 보고는 XXC도 한 거야? 라고 대놓고 묻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최근에는 그 수위가 점점 세졌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좋겠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서 자고 가? 야며 농담식으로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돌싱인데요. 성적으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회사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은 사무실에서 자리를 떨어뜨려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합니다. 제가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려줄 수는 없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과 얘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실장님은 부부 사이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직원의 징계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 앓고만 있어요. 그 직원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맴 돌아 밤에는 잠도 못 잡니다. 회사에서의 소극적 태도도 대처도 너무 속상한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순간순간 수위 높은 말들을 하니까 녹음은 엄두도 못 내는데 어떤 증거를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 못된 말들을 회사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모욕죄에도 해당이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가능한 모든 죄를 다 묻고 싶어요. 또 제가 그 사람의 부인 SNS를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잘 정리해서 부인에게 몰래 보내고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도리어 신고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가능한 모든 죄를 다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충분히 이게 성희롱에 좀 해당되는 말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물론이죠. 네. 네, 성희롱에 해당되고 점점 수위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제 그 성희롱의 성립 기준, 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원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직장 동료나 상사 등이 이런 성적인 좀 발언 그리고 사생활 침해적인 발언을 하는 게 뭐 성적인 괴롭힘 수준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유형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노동청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게 해당이 될까요? 지금 우리를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이제 이분의 그런 사생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계속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빈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나만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노동청 신고를 고민하고 있고 이 내부에서는 지금 그 실장님한테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네. 좀 그랬는데 그 지금은 이제 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도 어떤 그 의무를 좀 부담하고 있지 않나요? 네, 사업주는 이러한 성희롱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조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발생한 신고 사실을 조사했을 때 뭐 적절하게 징계를 내린다든지 하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자리를 떨어뜨려 주겠다. 뭐 물론 이제 작은 사무실이라는 어떤 제약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감봉이라든지 승진 누락 뭐 이런 조치를 지금 상담자님께서 좀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조치까지 좀 요구를 하거나 좀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이 네. 성희롱이 맞다고 하면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분이 이 조사하실 때 사실 자리를 떨어뜨려주고 한 사무실에 있다는 건 이분이 계속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유급 휴가를 이제 우리 네. 피해자분에게 조사 기간 동안 준다든지 뭐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에 그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자의 조치를 이제 규정하고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자분은 지금 요렇게 그냥 네가 참아, 네가 그냥 잘 넘겨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약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은 성희롱 뭐 신고를 좀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성희롱 관련해서 회사에 여러 번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증빙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녹음은 좀 어렵다라고 하셨으면 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실장님한테 메일을 보낸다든지 네. 등의 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부득이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든지 형사적으로 고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증빙을 좀 남겨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화 중에 네.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대처를 이제 그거를 다 예상을 하고 녹음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두면 좀 좋을까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느 말을 하는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녹음하는 건 사실 네. 변호사인 저희도 어렵죠. 아마 그쵸. 경찰관님도 어려우실걸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맞아요. 예측하지 못하게 네. 그런 말들을 하고 너무 네. 또 마음이 놀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뭐 회식 자리라든지 이럴 때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는 그때는 아예 그 자리에 가면서 녹음을 시작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거기에서 대화를 계속 참여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음을 하시는 게 낫지 그분이 말하면 내가 녹음해야지 하면 녹음은 그 다음 시점부터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예상이 되는 자리나 지금 이렇게 빈도가 잦으면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때는 조금 뭐 함께 뭐 커피를 마시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은 그런 때는 아예 녹음기를 켜두시고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못된 말들을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했는데 이건 모욕죄도에 해당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워딩 중에 뭐 한두 가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성적으로 뭐 남자친구 와서 자고 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욕죄라는 부분이 된다면은 이제 뭐 요걸로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한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처벌 수위가 높지는 또 않으니까요. 네. 네. 그냥 나 벌금 내고 말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적인 부분 외에도 지금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민사소송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자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민사 재판부에서도 형사적으로나 이제 노동청에서 관련한 아니면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냐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가시는 것이 사실은 배상 받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더라도 증거 네. 확보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 부분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여러 좀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의 부인 SNS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 정리해서 그 부인한테 몰래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네. 속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신다고 해서. 지금 네. 너무 이제 화가 네. 차 있으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부인은 이제 유포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고소에 휘말리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하고 나서 또 부인이 그럼에도 남편 편드는 모습을 보면 네. 속이 더 뒤집히실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그 때문에 사실을 알면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네, 있다. 그렇지 그래서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말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